안녕하세요. HLB그룹이 베리스모에 투자함으로써 카티 부문 세계 최고 연구팀과 카티 치료제 부문 최고 기술력, 임상 노하우 등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확보하게 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임상용 제품을 생산하는 유펜의 세포치료제 생산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에 또 얻게 된 건데요. 이로써 HLB그룹은 제품 생산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HLB그룹은 베리스모 투자를 통해서 연구팀, 기술력, 임상 노하우 플러스 제조 생산 시설까지 얻게 되었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연구팀이랑 기술력, 임상 노하우들은 확실하게 장점이 뭔지를 알 수 있겠지만은 제조 생산 시설은 가슴에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신약 승인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이번 영상의 세 줄 요약입니다. HLB 베리스모는 유펜의 제조 생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게 바로 BMS의 사례인데 BMS의 카티 치료제는 FDA 승인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CMC 때문이었는데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2020년입니다. BMS랑 블루버드 바이오가 신약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다발성 골수정 치료제입니다. 이름은 이데셀이라고 하는데 2020년 3월에 BLA를 FDA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서 두 달 뒤인 5월 14일에 기사가 나온 건데요. FDA가 BMS의 카티 치료제 신약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예상 밖에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BMS와 블루버드가 밝히기를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BLA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FDA로부터 접수 거절 통보를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BMS랑 블루버드 바이오가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를 토대로 FDA에게 BLA 제출했는데요. 이 3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승인 거절을 받았다라는 건데, 자, 왜 그랬느냐? 회사 측에 의하면 FDA는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BLA의 화학, 제조, 품질 관리 모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CMC에 대해서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CMC는 뭐냐, 한마디로 제조 생산 관련한 정보인데 이것을 FDA로부터 추가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추가 요청이 있었느냐, 추가적인 임상 또는 비임상 데이터는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CMC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임상 데이터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데 제조 관련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FDA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7월 달에 재신청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역시 이것도 회사 측에서 밝혔죠. FDA에서는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신약 거절을 당했다라고 밝히게 되는 거고요. 자, BMS 입장에서 보면은 자료 보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CMC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임상을 추가적으로 하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늦어도 두 달 뒤인 7월 말까지 BLA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가 BMS의 카티 치료제 승인 거절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임상 데이터를 검토하기에는 전혀 하자가 없어도 CMC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승인 거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CMC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다시 FDA로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FDA가 그때 다시 접수를 받고서 심사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CMC 데이터를 모아서 제출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임상 데이터만큼 CMC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CMC 데이터가 뭐냐? 바로 제조 생산 시설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HLB가 베리스모 투자를 통해서 유펜의 세포치료제 생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크나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분자 화합물보다 세포치료제는 굉장히 까다롭고 기술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M&A를 주도했던 노미현 HF 이사는 사업화 시기를 최소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BMS 사례만 봐도 요 CMC에서 한번 접수 거절을 받으면은 또 준비해서 신청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품 생산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BMS의 카티 치료제 FDA 승인 거절의 사례를 통해서 이유가 CMC 때문이었구나. 그런데 HLB 베리스모는 유펜의 제조 생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CMC 문제는 최고 수준으로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카티 치료제의 작용 기전에서 살펴봤는데 이게 칼을 통해서 암세포 표면 항원에 결합하고 활성화되면서 인터페론 감마가 방출된다고 했잖아요. 이 인터페론은 사이토카인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은 누가 생산하고 분비하느냐, 바로 T 림프구랑 NK세포인 자연살해세포가 생산하고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의 일종이 인터페론 감마입니다. 자, 여기도 인터페론 감마를 방출하는 게 T세포죠. 카 T세포입니다. 자, 그럼 인터페론 감마의 주된 역할은 뭐냐? 바로 대식세포, 큰 포식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인터페론 감마의 가장 중요한 타깃이 되는 면역세포는 우리가 방금 봤던 대식세포 매크로페지로 인터페론 감마가 초기에 이름이 매크로페지 액티베이팅 팩터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초창기에 밝혀졌듯이 인터페론 감마가 바로 타깃하는 세포가 매크로페지다. 그리고 이 대식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게 인터페론 감마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요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하는 세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페론 감마는 가장 잘 알려진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인데 NK세포, TH1 세포, 사이토톡식 T세포 이런 세포들에 의해서 분비가 됩니다. 자, NK세포, 헬퍼 T셀, 킬러 T셀 이런 데서 분비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림에서 봤듯이 NK셀이랑 T셀로부터 세크레이션이 됩니다. 분비가 되고서 다운스트림하게 이펙트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T셀이 분비하고 또 T셀에도 영향을 받기도 하죠. T셀 액티베이션이 되기도 하고 B셀도 받고 또 NK셀도 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방금 봤던 매크로페지에 대해서도 액티베이션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이한 광범위한 효과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면역작용으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터페론은 누가 발견했느냐? 자, 여기 왼쪽이 이삭스 박사, 오른쪽이 린데만 박사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1957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관찰하던 도중에 바이러스의 증식을 방해하는 인자로서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증식을 방해하는 작용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방해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방해와 관련된 인터피어랑 관련된 인터페론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견된 지 하나니까 인터페론 하나로 명명했는데 추가적인 연구로 자 이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죠. 그래서 인터페론 알파, 인터페론 베타, 인터페론 감마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인터페론 감마입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의 종류가 1형, 2형이 있는데 타입 1의 인터페론에는 인터페론 알파, 인터페론 베타가 있고요. 타입 2 인터페론에는 바로 인터페론 감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페론 하나로 발견됐다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뉘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더 많이 발견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터페론 감마의 효과가 뭐냐? 우리가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삭스랑 린데만 박사가 발견했던 것처럼 인터페론 감마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식세포랑 B림프구 활성화하는 것도 봤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카티세포가 활성화되면은 TNF-알파랑 인터페론 감마 등을 방출해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암세포의 항증식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MHC, 주면역 복합체 항원 발현의 증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인터페론 감마의 효능입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효과, 암세포 항증식 효과, 그 다음에 다른 면역세포들 활성화, 항원 발현 증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인터페론 감마의 역할이니까 굉장히 면역 반응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터페론 감마의 항암 효과는 이미 생체 내외에서 입증이 되어서 여러 임상 연구에서 시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특허들도 있는데 인터페론 감마를 발현하는 살모넬라 균주 이렇게 있는데 항암 효과를 유도하는 인터페론 감마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인터페론 감마는 항암 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는 거죠. 이러한 관련한 특허로 또 누군가 냈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인터페론은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래서 선천면역의 일환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인터페론이 우리 면역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몸을 인터페론이 발현되지 않는다면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침투한 바이러스, 세균 등의 항원은 우리 몸의 물질을 이용해서 복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면역 억제를 유도하는 바이러스는 이 인터페론을 차단하는 물질까지 전삼이 번역하도록 짜여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터페론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왜냐 인터페론이 나오면은 바이러스가 제대로 증식을 못하니까 인터페론을 차단하게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인터페론을 견제하게 진화를 해온 만큼 인터페론은 상당히 중요한 선천면역의 인자로서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인터페론 타입 1이나 타입 2가 있었잖아요. 타입 1은 다양한 인터페론의 촉진 유전자를 발현하고요. 타입 2, 후자는 아까 봤던 대식세포의 액티베이션, 분할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 1은 APC로부터 생산과 분비가 되고 타입 2는 인터페론 감마잖아요. T세포랑 NK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터페론 감마도 공부 조금 더 해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베리스모가 유펜 제조 생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의 장점을 살펴봤습니다. FDA로부터 CMC로 인해서 거절을 당했던 BMS 카티 치료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